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 인체 기관들 중에서 우리 몸의 하중을 묵묵히 견디면서 또 이 건강의 지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인데요. 굉장히 소중한 부위인데 이 중요성을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체중의 1.5배나 되는 하중을 견딘다고 하는데요. 신체의 부피의 2%밖에 안 되지만 98%의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거죠. 네. 자, 큰일이네요. 발에 피로가 쌓이거나 그렇게 되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평소에 체중 관리를 하면서 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발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체중 관리나 또 종아리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오늘은 노스텔라 원장님, 양가람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때 이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양 원장님, 저희가 언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발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의학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발은 근육학적으로는 무릎과 허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이 피곤하면 발이 아플 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까지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혈자리로는 발의 소화기와 관련된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속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자세 교정의 마지막 단계는 발의 아치 교정입니다. 그렇군요. 발의 아치 교정이 중요한 것은 이제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도 틀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속적으로 걷는 자세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허리도 안 좋아지고 어깨까지도 뒷목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네네. 근골격계 문제뿐 아니라 속병, 속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발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저는 좀 발이 피로하다라고 느끼면 보통 족욕을 이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족욕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건 노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가 두한 조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건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굉장히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더불어 네.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족욕을 하는 게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몸이 좀 찬 편이라 항상 주변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네, 앞으로는 족욕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족욕을 네. 진짜 잠깐만 해봐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저는. 네네. 또 워낙 열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족욕까지 하면은 난리 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에 이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바로 이 산후조리 기간이라고 하죠. 이 산후조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출산을 할 때 골반 뼈가 열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체 뼈들이 다 열렸다가 다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상상만 해도 좀 무섭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열리는 건 사실이고요. 다치는 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반이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되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관절,
그러니까 큰 관절뿐만 아니라 손끝, 발끝에 있는 관절까지 다 열리게 해서 여성의 몸을 출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호르몬이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고 보통은 3개월 정도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한 6개월 전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호르몬이 사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붙이는 호르몬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 못하게 되면 골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골반이 넓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외모적으로 이제 뭐 안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골반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골반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산후에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관절도 다시 정상적으로 붙으면서 힙업이 될 수 있는 임신 전에 예쁜 몸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에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뼈의 마디마디가 느슨해지는데 요걸 다시 조이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 산후조리 기간 하면 3, 7일 그러니까 3주 정도를 생각을 하던데 이게 뭐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산욕기라고 하면 6에서 8주 정도를 출산하고 나서 6에서 8주 정도를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던 여성의 몸이나 관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임신 전의 몸의 상태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출산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자연분만이고 하나는 제왕절개인데 자연분만에 할 경우에는 보통 한 200cc 정도의 출혈량이 있고요.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2배가 조금 넘는 한 500cc 정도 출혈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몸의 회복도 느리고 몸의 손상도 훨씬 더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자궁의 건강을 빨리 잘 회복하는 게 여성의 몸을 회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산욕기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더더욱 이 산욕기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산후조리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의 이제 여성들을 보면 아이를 낳은 후에 바로 운동을 하거나 뭐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왜 그런가요? 네, 서양인은 비교적 열이 많아서 동아시아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산후조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37일, 77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를 보면 약 7주 또 길게는 8주까지는 산모가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이때 몸조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산후풍이 오고 이때 왔던 통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머니가 돼서까지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같은 통증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냉방기기가 지금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과도한 냉방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향후 70년을 위해서 이 7주를 잘 견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출산 후에 어떠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오로 같은 게 배출이 안 돼서 자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후풍 같은 관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직근 이개 같은 체중 감소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산모를 위한 그 산후조리 한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산후조리 한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에 어떤 처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노 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궁 회복시키고 몸을 회복시켜서 몸을 빨리 임신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그리고 관절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종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회복시켜
체중을 빨리 감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하기까지 10달 동안 엄마가 이제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도 10달간 굶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 밥이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자식이 등골 빼먹는다 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의 몸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결혼도 늦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관 같은 걸 많이 시도하시고 나서 임신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 또 시험관을 하는 도중에 부기가 발생하고 체중이 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죠. 사실상 이제 산후조리라는 것은 임신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에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도 빈혈이나 어떤 다른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산후에도 회복이 빨리 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산후조리가 아니라 산전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출산 이후뿐만이 아니라 임신했을 때에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출산 후에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한약이잖아요. 그런데 한약을 먹으면 혹시나 또 이 불어난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출산하시고 오시는 산모분들의 이제 초음파 같은 걸 보면 자궁 수축이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출산하시고 오시는 환산모분들의 초음파를 보면 굉장히 이제 잘 주변 조직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산후조리가 잘 되고 하시면 수축이 잘 되고 하시면 굉장히 또 이제 자궁이 온 상태로 잘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후보약을 먹으면 모유 수유하는 데 나오는 호르몬인 오시토신이 더 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자궁 수축도 잘 되고 오로 배출도 잘 되고 부기도 더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신 전이라든가 임신 중에 아이한테 많이 혈액을 보내고 엄마의 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게 이제 체중 감소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호탕이나 공기조혈음이라든가 이런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엄마의 신진대사도 촉진이 되고 또 혈액도 많이 보충되고 해서 체중이 빠지는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체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급격히 찐 살을 좀 뺄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산후에 살을 빼는 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아이 낳고 청바지를 입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네. 첫 아이를 낳으면 바로 체중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가서 정말 우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산욕기라고 하는 6에서 8주 정도에는 가볍게 병원이라든가 집안 거실을 걸어 다니는 정도, 그다음에 요가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몸에 이제 이완된 관절을 회복시키고 빨리 이제 수축될 수 있게끔 만들고요. 내 몸의 관절이라든가 이런 인대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고 좀 수축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조금 더 빨리 걷는다든가 뛰신다든가 기구 운동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한 10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이제 100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셔서 산후조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삼시세끼를 주시고 또 3번 또 간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그 기간에는 사실 수유를 해도 모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먹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량을 늘려야 돼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이 체중이 가장 잘 빠지는 기간입니다. 보통 출산 후에 한두 달 이내에
내 원래 몸무게 한 3, 4kg 정도만 남고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체중을 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에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또 우리가 삼시세끼 밥 외에도 간식을 주시는데 저녁 간식 정도는 좀 안 드시는 게 체중을 빨리 감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예. 맞아요. 조리원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네, 본인이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산후보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후보약은 얼마간 복용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신진대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거 꼭 필요한 게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산후보약을 먹는 건데요. 우리가 네. 산후보약을 먹는 거는 엄마가 이제 체력 회복도 하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고 집안일도 하셔야 돼서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좀 산후보약을 복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산후보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2개월 정도 복용은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근데 조금 전에 그 모유수유에 대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유수유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모유수는 모유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모유를 수유하는 것 자체도 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유를 수유를 하면 더 체중이 잘 빠진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수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모유 수유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냐 이런 건 아니고요. 모유 수유는 일종의 체중이 빠지는데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많이 먹으면 체중이 잘 빠지지는 않고 내가 노력을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뭐 음식량도 조금 줄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유 수유 중에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기에게도 한약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검증된 것들, 약재들로만 구성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유 수유하고 산후조리에 쓰이는 한약은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다 연구를 한 거고요. 또 국가에서 인증받은 한의학 연구소에서도 이미 다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이 된 약재입니다. 그래서 수유하시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엄마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룡환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기응환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놀랐을 때 먹이는 약으로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요 약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까지는 한 100알 정도는 먹여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생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요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신생아들에게 먹일 만한 약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거의 신생아들에게 먹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아이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약이고 또 요 약을 먹여보신 분들은 어머님들은 둘째 낳으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사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요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의원에서 그 처방받은 한약은 입증되고 검증된 약이라서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유수유 중에 이 산후보약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포룡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산후조리 기간에는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산후풍처럼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때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출산 직후에 산후조리 하면서 한약을 복용하시면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늘리고 또 체중을 원상복귀 시키는데도 빨리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또 우리가 산후풍이라는 게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시기를 놓쳐서 이 시기에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거 산후풍 아닌가 의심될 때는 빨리 한의원에 가셔서 산후조리 약을
산후풍약을 또 처방 받으셔서 복용하시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보양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예전에는 가물치를 구워서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에도 늙은 호박 혹은 호박즙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또 어떤 산후 그 음식의 대표적으로 보면 미역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원장님? 네, 뭐 예전에는 산후에 뭐 가물치, 흑염소, 뭐 붕어즙, 아, 호박즙 네. 이런 걸 이제 많이 복용하셨는데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도 요즘에도 이제 어머님들이 뭐 엄마가 해줬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물치, 호박즙, 뭐 붕어즙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었을 때 산모에게 이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복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영양이 과다한 게 문제지. 네. 이런 게 이제 굳이 꼭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산후에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먹게 되면 체중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복용하시는 게 걸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호박즙은 물론 이뇨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뇨작용에 비해서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이와는 반대로 미역국 같은 경우는 미역에는 요오드와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산모에게도 좋고 특히 아이의 신경이라든가 골격계를 다시 이제 생기는 데 있어서 요 미역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근데 이제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미역국 반 그릇 정도, 하루에 반 그릇 정도 복용하시면 되니까 뭐 삼시세끼 꼭 복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반 그릇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원장님.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임신과 출산 또 신체와 정서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는 그 산후 과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산후 조리에 대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태아 그리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아이를 낳고 이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태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몸이 건강하고 둘째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자폐 또는 정확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사회성이나 소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아나키나 왕의 DNA 같은 조금은 편중된 육아법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태교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정말 그럴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혹시 아나운서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3년상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아이 낳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상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갸우뚱해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유교 서적 고전인 소학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시기는 뱃속에서의 1년을 포함해서 총 3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그 3년 동안 부모의 기운과 보살핌을 받은 걸 이제 은혜를 갚고자 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3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태교의 약자는 태중교육이라 하는데요. 뱃속에서의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영아기까지를 포함해서 3년으로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뿐이 아니라 이제 넓게 봐서 3년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태아의 건강, 태아의 정서를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노력 혹은 뭐 아버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어떤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예비 엄마 시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여성은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 때부터 약 40만 개의 예비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 때부터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산모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 네, 태교의 첫걸음은 예비 엄마의 정서적인 안정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노 원장님, 신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 자궁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궁 건강을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뭐 검사를 받고 뭐 호르몬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궁 건강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생리 상태를 올경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지, 생리통은 없는지, 어떤 다른 생리양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엄마뿐 아니라 예비 아빠의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의 목소리는 이 태아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좋은 선물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러시네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언젠간 아빠가 될 텐데 이 아빠로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아나운서님은 목소리도 좋고 건강하셔서 네.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선물을 받은 덕담을 기분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네. 네, 예비 아빠는 우선 건강한 정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예비 엄마는 난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네. 정자는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새로 생성이 됩니다. 예, 정자의 생성 기간은 총 70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할아버지의 나이에도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배우나 한국 연예인들 중에도 할아버지 나이인 70세가 가까워서도 아버지가 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게 아빠의 나이가 많으면 이른둥이라고 하는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정자의 생성이 7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동안은 예비 아빠들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소 3개월 이전부터는 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남성의 그 건강 상태, 특히 그 생식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생식 기능은 한의학에서 신장 또 하초라 부르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식 기능만 보기보다는 하복부를 전체적으로 봐서 진단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는 신음허와 양허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음이 허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진액이 부족해져서 마르고 열이 나고 건조해지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고 입과 목이 마르고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고요. 신양이 허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운이 부족해져서 추위를 잘 타고 다리 근육이 빠지고 소화기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요, 원장님. 양인인 경우에 몸이 좀 안 좋게 되면 이 신양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체질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양인들인 네. 음이 허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 조진영 아나운서가 정말 남다른 집중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저도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네. 아, 되셔야죠. 네. 네,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만약 검진을 통해서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신음허 그리고 신양허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한방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같이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운동이 조금씩 다르게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섞어서 음과 양의 조화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던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풋살이나 요가, 테니스, 골프 등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져서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고 또 한약 치료는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예, 흔히 생각하는 물약, 탕약뿐 아니라 남자의 생식 기능과 관련한 신장과 관련된 약은 환 형태로 씹어먹는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많이 쓰는 처방인 신기환이나 육미지황원, 팔미지황원, 연령고 본단 등은 원래 환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환으로 나온 제품들은 먹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일이 많아서 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태교의 효과라든지 뭐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수천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서는 이 태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네. 임신했을 때 역시 산모의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태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거나 과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임신했을 때도 똑같이 일상을 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배꼽을, 동양 철학에서는 배꼽을 중요시하는데요. 탯줄이 연결돼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신과 명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 신과 명문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단전, 코어 이런 하복부를 얘기하는데요. 네. 네, 선조들은 이제 신장을 뜻하는 신뿐만 아니라 가상의 장기인 명문을 설명했는데 이는 호르몬 개념으로 뇌에서 호르몬이 발생해서 하복부에까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명과학 이론이든 한의학 이론이든 네, 산모의 정신적인 안정이 뱃속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태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교를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산모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듣지 말아야 할 것, 좋은 소리,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지 특별히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더 나아가서 현대적인 태교는 좀 더 자세한, 더 넓은 방면에서 예를 들어 운동이나 예술, 종교 등에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교 관련해서는 음악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이 음악에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이과적으로 발달하고 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정서가 잘 안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루마의 음악을 좋아해서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피아노를 많이 쳐줬는데 예. 아이가 지금 8시 반이니까 되게 떼쓸 시간이거든요. 네네. 네. 네, 아이가 때를 많이 쓰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피아노 연주 실력이 부족해서 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을 하든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힙합을 좋아해서 랩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그것이 옳은 태교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둘째 때는 조금 더 피아노 연습을 하셔서 연주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10달을 버틴 이후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육아 전쟁이잖아요. 이 엄마의 건강에 허락이 된다면 이 시기에 좀 힘들더라도 이 수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유 수유는 뭐 많이들 강조하시지만 양질의 모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잘 못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모유 수유 기간이 짧아졌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초유와 모유를 양질의 모유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우선 면역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2021년 세락술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모유 수유는 뭐 알러지, 천식, 크론병 등 특히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켜서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의 면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모유를 먹이는 게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영양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모유의 영양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유는 산모에 먹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 네, 모유는 아이가 가장 먼저 섭취하는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시기에 먹는 미각 경험이 평생의 식습관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운맛을 산모가 먹으면 그 매운맛이 모유에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매운맛을 과하게 먹으면 근육이 마르고 손톱이 갈라질 수 있는데요. 하물며 연약한 아이들은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오미과상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이 편중되면 몸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에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행 원리에 따라서 5가지 맛, 또 오장육부 이런 5가지 심리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중된 맛을 산모가 너무 섭취하시면은 그 맛들이 모유를 통해 전해져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네, 매운맛을 예로 들은 거는 중독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느 맛도 편중되지 않은 게 좋고 가장 좋은 맛은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한 맛은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상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인 생선류나 잡곡밥을 통해서 드셔주는 게 좋고, 그리고 편중되지 않은 맛이라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 타박듣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맵게 먹어, 짜게 먹으란 말을 듣지 않을 정도면 되지, 너무 과하게 이건 역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가려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아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평소에 그 산모에게 영아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항상 짚어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에 차례차례 설명드리면은 네. 우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옷을 얇게 여러 겹 입히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는 피부가 아직 약해서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땅구멍이 열려서 풍이 들어와서 쉽게 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얇게 여러 겹 입혀주시고,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부모의 옷을 아이에게 지어서 입혀주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옷이어서 얇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채취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이제 나눔이나 또 세컨핸드를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입히는데요. 네. 이것은 면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면은 기혈이 강해져서 풍한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흙에 발을 많이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기, 땅의 기운을 많이 받게 하는 게 면역력에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는데, 조금 더 현대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적당한 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자주 노출시켜서 자연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자연에서의 놀이는 아이들이 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ADHD 같은 경우도 자연 속에서 또 흙을 많이 밟으면서 놀이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영아 면역력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약을 먹어도 괜찮나요?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쓰는 처방과 어른에게 쓰는 처방, 약재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독한 약재를 쓰지 않아서 충분히 처방할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포룡환, 또 피부 외용제인 자원고 같은 경우는 집에 상비하고 계시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태교와 영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한의학과 건강상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무더위가 풀리면서 다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자, 매일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좀 과격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간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운동과 부상으로 주제를 잡아봤는데 운동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운동하다가 어딘가를 다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 분 원장님께서는 운동을 좀 평소에 하시는지 뭐 운동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노 원장님 어떠세요? 예, 저는 집에서 막춤을 추는 걸 좋아합니다. 막춤이요? 네, 오, 상상이 안 아이가 되는데? 셋이나 있어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이 겸해서 댄스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집에 전에는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막춤을 했지만 요즘은 플레이스테이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있죠. 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저스트 댄스라는 이거 게임이 나가도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그 저스트 댄스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의 저스트 댄스 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춤이 가벼워 보여도 사실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거는 되게 좋은 그런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 여자 방송인들이 풋살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풋살과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다리나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곤 합니다. 네. 너무 해맑게 말씀하셔서 안 다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치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스포츠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포츠별로 취약한 어떤 손상 부위나 또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양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부분의 운동이 허리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리 유연성, 특히 허리 가장 안쪽 근육인 장요근이 유연하지 못하면 쉽게 자주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면 장요근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방송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세 교정의 끝 단계는 발의 교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내 발의 균형이 어떤지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스포츠 손상을 입었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스포츠 손상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인대나 관절로 가더라도 대부분의 치료는 근육 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하다 다치신 분들은 간단한 침 치료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회복이 잘 됩니다. 네, 운동하는 이제 저와 같이 운동하는 축구하는 친구들도 자꾸 이제 뭐 형 나 뼈가 이상한 것 같다, 뭐 인대가 부은 것 같다 하는데 막상 보면 그냥 단순 근육 염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침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운동하다 다치셔도 거동이 가능하다면 많이 붓거나 염증이 심하지 않은 많이 붓지 않는다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잘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원장님이랑 같이 운동하면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침 같은 거 갖고 다니시나요, 원장님? 네, 가져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지압으로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축구단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동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생각해보면 뭐 뼈랄지 아니면 근육, 인대 이런 부위가 많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좀 부상이 생기지 않게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뼈나 관절을 빨리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네네. 그런 그 운동 부상이 있을 때 가장 큰 원칙이 이제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5가지가 있습니다. 네. PRICE인데요. P는 프로텍션이라서 부상 받은 부위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R 레스트입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는 아이싱, 그러니까 그 다친 부위를 빨리 냉찜질이라든가 냉각시켜서
부종을 빨리 가라앉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C는 컴프레션에서 압박입니다. 뭐 아이와 비슷한 면에서 부종을 빨리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이라 그래서요. 부상 한 부위를 심장보다 빨리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딱 그림이 그 다리 다쳤을 때 이제 병원에 누워서 다리 올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글자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근데 그 방금 아이싱 얘기해 주셨는데 온찜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온찜질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온찜질은 부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대와 관절에 좀 더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응급은 아이싱 그러니까 냉찜질을 해주고 그 이후에 회복할 때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몸도 풀고 스트레칭도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장님? 네. 스트레칭이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여름에는 이미 근육이 많이 풀려 있고 긴장이 느슨하기 때문에 몸만 가볍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겨울, 가을에 날씨가 추울 때는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가을, 겨울에는 경기 시작 전에 많이 운동을 미리 풀고 시작을 하고요. 네네. 이제 제가 골프를 하다 다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과장되게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네. 이제 골프하다 많이 다치시는 게 필드에서 할 때는 안 다치세요. 오, 근데 이제 네. 연습장에 가서 많이 휘두르다 다치기 때문에 아. 항상 과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과하게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네. 필드에서 골프 칠 때 생각하면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또 필드에서 할 때는 미리 몸도 따뜻한 온탕에서 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연습장이나 그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또 빠른 시간에 많이 휘두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몸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심장이 좀 두근거릴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좀 뛰어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떤가요?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게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여름에는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가볍게 걷거나 근육만 풀어줘도 금방 몸이 온기가 도는데 가을, 겨울에는 숨이 찰 정도로 오히려 많이 심장을 뛰게 한 다음에 또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운동과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